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동문 여러분들, 그리고 재학생분들께 제가 제 소견을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참으로 큰 영광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야 정성껏 제가 잘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에너지 산업의 미래,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어떠한 새로운 사업기를 열어주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에너아이디어라는 컨설팅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액센추어 글로벌 회사에서 컨설팅, 특히 에너지 컨설팅을 오래 수행을 하였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올리면은 무엇보다도 제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81학번입니다. 나오게 돼서 참으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뒤로도 저희 그 동문들, 선후배님들 많은 도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에너지 쪽에 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쭉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 특히 그 전력 산업과 가스 산업의 변화, 해상 풍력, ESS, 바이오매스 이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요. 또 그 중에서 크게 그 사업기를 주고 있는 10가지 사업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현재 그 약 100여 년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그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에너지 트랜지션 또는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기후변화, 탄소 중립,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압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약진하면서 기존 석탄, 석유, 가스 중심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을 근간부터 사실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 석유, 석탄, 가스 등을 직접 쓰던 거에서 일단 모든 에너지는 전기로 한 번 더 전환이 돼서 쓰게 되는 모든 에너지의 그 전기화 역시 큰 변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에너지 산업에서는 자원보다는 이제는 기술, 누가 에너지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에너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에너지 산업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우리 인류가 영위하는 산업 중에서 가장 큰 산업입니다. 두 번째로 큰 산업이 식품 산업인데요. 식품보다도 오히려 더 큰 그런 산업의 에너지고요. 정보통신, 자동차, 건설 이런 산업보다도 더 사실은 부가가치가 큰, 규모가 큰 그런 산업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에너지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늘어나면서 또 인류의 다양한 문화적인, 사회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에너지의 소비는 늘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MIT 공대죠.
세계적인 공대인 MIT에서는 특히 그 중에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연구소는 세상의 변화, 특히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늘 예측을 잘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디어 랩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이 세상의 근원적인 발전은 세 가지 산업이 축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정보통신. 우리가 글자부터 시작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종이, 이런 것들이 다 시작이 되겠죠. 이제는 그런 정보통신의 변화고요. 두 번째 산업은 수송입니다. 바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차, 역마차, 이런 부분들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너지, 불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렇죠? 이런 연료들 이렇게 되겠는데요. MIT 미디어 랩에 의하면 앞으로 정보통신에 이어서 이 에너지 산업과 수송 산업에서 스마트 혁명이 아주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간 많은 변화를 일으킬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에너지 전환에 의해서 에너지 산업은 큰 변화를 갖고 있는데 어떤 경제적인 패권, 산업의 패권, 산업의 규모, 이익의 규모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큰 변화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변화의 대표적인 것이 화석연료를 갖고 있던 기업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그 패권을 조금씩 놓게 될 것이고요. 재생에너지를 하는 그런 국가 기업들이 좀 더 파워를 갖게 될 것이고, 자원이 많은 국가가 아닌 이제는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더 파워를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될 것이고요. 기존에 소수의 대기업들이 독점하던 에너지 산업은, 이런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은 이제 IT를 잘 활용한 기술 중심의 그런 혁신 기업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 소수의 기업만이 에너지 산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석유도 그렇고 전력도 소수의 발전 사업자만 존재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생산자가 들어서서 수없이 많은 전력 생산자, 에너지 생산자가 등장하고요. 소비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그런 다양한 소비자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 주요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그런 에너지 주요 기관들의 정보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2021년 10월 6일 미국의 에너지청은 미국 내에서 이제 에너지 정보를 예측하는 기관인데요. 특히 새로운 전망을 세계 에너지 전망을 내놨는데 2050년까지 에너지 전망에서 역시 오른쪽 장표를 봐주시면 느끼시겠지만요. 태양광과 풍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증가하는 그런 성장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말고 전 세계의 그 에너지 그런 국가와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것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는 또한 지난달에 2021년 10월에 역시 새로운 그 매년 내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또 내놨습니다. 그 전망치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현재 시장 대비 8배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우리 아시아,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시장 비중이 45%로 상당히 높을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장표의 아래쪽을 봐주시면
그 오렌지색, 녹색, 청색의 세 개의 그런 예측 그 추세가 있는데요. 청색은 2016년에 예측한 것이고요. 녹색은 2020년에 예측한 것입니다. 오렌지색은 2021년에 예측을 한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국제에너지기구의 매년 예측치가 석탄은 최근 들어서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석탄의 감소는. 가스 역시 가속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석유는 좀 덜 줄어들 것으로 점점 더 매년 추가적인 예측의 변화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과거의 새로운 변화들은 보통 예측을 좀 많이 했다가 매년 예측치를 줄이는 모습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화석연료의 태조는 오히려 예측치가 매년 더 강화되면서 확실한 대세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탄소중립위원회가 10월 18일에 탄소중립 최종 시나리오를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또 그 비용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잘 고려가 됐는가, 분명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쪽에서 제시하는 그 방향성, 큰 대세는 비록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또 분명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에 발표한 그런 자료를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A안, B안의 두 개의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A안의 경우는 에너지의 경우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즉 LNG 발전마저, 가스 발전마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B안의 경우는 탄소 포집, CCUS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발전하면 일부 화력 발전, 탄소 발전, 가스 발전이 살아남는 그런 구조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도 석탄 발전은 그때는 이제 사라지는 모습으로 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약속과 노력이 상당히 좀 공격적이고 그 미래 기술에 상당히 의존해 있다는 점은 또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에너지 산업의 그 주요 변화 모습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미래 예측은 조금 전에 미국 에너지청, 국제에너지기구, 대한민국 탄소중립위원회 이렇게 보셨지만 사실 상이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다른 사실은 수치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공통적이고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10가지 추세를 제가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 나름 연구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또 차후 의견을 듣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큰 변화인데 한 6가지 변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증가. 우리나라도 약 70% 정도의 전력은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생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표를 2050년에 갖고 있고요. 화석연료는 퇴조할 것이고, 에너지의 전기화, 모는 에너지는 또 전기화가 될 것이고요. 수소 및 암모니아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또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탄소 에너지라고 해서 특히 그 파워 투 X, 섹터 커플링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곧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탄소 에너지가 등장하고요. 또 친환경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그 환경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탄소 중립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에너지 기술은 계속 굉장히 중요하고, 에너지 기술에 의해서 상당히 큰 부가 창출되고 변화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규제에 의한 전력 및 가스 시장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IT와의 융합으로, 정보통신과의 융합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세로 재생에너지의 발전원의 성장을 보시면,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상당한 약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수력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 에너지의 발전 속도는 이 기울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미분을 하면 나오는. 따라서 이제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속도가 제일 빠르다, 높은 성장을 보여줄 것이고요. 2040년만 해도 태양광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석탄은 이제 성장을 멈추고요. 가스는 CCUS 설비와 함께 연계될 것으로 많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약진을 하느냐, 사실 그동안 상당히 비싸다 이런 이유 등으로 많은 비판을 좀 받아왔습니다만, 사실 국내만 봐서는 안 되고요. 세계 시장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세계 시장 전체를 본다면 보조금 없는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국토가 좀 좁고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보조금 없는 재생에너지가 크게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몇 개 프로젝트를 제가 좀 보여드려도, 태양광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력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 150원 정도 1kWh에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 대비 물론 최근에 가스, 석탄 가격이 올라서 그런데 좀 싸게 봐도 120원 정도로 보실 수 있겠는데, 해외의 경우는 태양광이 이미 1kW에 30원 이하에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풍력 역시 40원 이하로, 또 심지어는 해상 풍력도 한 60원 이하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생산 원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숫자로 모아서 판단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요. 훌륭한 입지를 잘 선정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이 가능한 그런 현실이고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그 3020이라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수행을 했습니다. 3020은 2030년까지 20%, 발전의 20%는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 논란은 요즘 수그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성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여기 장표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태양광의 모듈은 지난 10년간 94%가 감축이 됐습니다. 즉 가격이 94%가 내려서 100원 하던 것이 6원이 된 그런 상태고요. 풍력은 37%가 감축이 됐고, 또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경우도 한 80%가 떨어져서 상당히 그 원가가, 가격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020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준에 따라 좀 다르지만 4%에서 6%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2030년까지 20% 달성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사실 유럽의 여러 국가, 저희와 사이즈가 비슷하고 환경이 어느 정도는 비슷한 국가들을 좀 보시면 10년 만에 영국은 1%에서 28%로 그리고 우리가 늘 롤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은 11%에서 37%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물론 스페인, 이탈리, 덴마크 같은 나라는 더욱더 많은 향상을 거뒀죠. 자,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굳건한 의지를 갖고 제도를 잘 만들고 기술에 대한 발전을 높이고 여러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산업이 풍성해지고 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런 에너지 기업들은 최근에 그 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기업들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 와서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사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는. 글로벌 해상풍력의 대표적인 기업은 오스테드는 아시아 탄소 중립 시장을 상당히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타이완, 대만에서는 이미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고요. 일본, 대한민국, 베트남에서 또 대한민국에서는 인천 앞바다에 1.6기가와트 상당히 큰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테드뿐만 아닙니다. NL이라든가 이탈리아의 독일의 RWE, 캐나다의 노슬랜드, 일본의 레노바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지금 많은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있고요.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인 쉘 역시 부유식 해상풍력을 하고자 지금 울산 쪽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맥쿼리, 그다음에 그 노르웨이의 에퀴노르 이런 기업들도 함께 들어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추세는 화석 연료의 전반적인 태조 속에서 이 석유와 가스도 감축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석유는 2020년대 중반, 그러니까 뭐 한 4, 5년 뒤부터 이제 그 수요가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스 역시 2030년이 넘어가면서 상당히 사실은 좀 빠른 속도로 수요가 감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국제에너지기구가 한 달 전에 발표한 전 세계 에너지 공급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예측한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 쉽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2020년, 30년, 50년 이렇게 금을 권하는데 보시면 그 보라색이 가스입니다. 이 천연가스는 2030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30년 이후 좀 급격히 축소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석유는 좀 더 빨리 2020년대 중반 그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전체 에너지의 화석연료가 80%를 공급했었는데 2030년에는 60%로 줄어들고요. 2050년에는 약 30%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산업이 사실 큰 축소, 금액으로 봐서는 엄청난 축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석유, 가스 부분, 심지어는 석탄도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고요.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는 2050년에도 저희가 탄소 중립, 넷제로를 달성하는 국제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만 석유, 가스는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항공유 같은 것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추세는 에너지의 전기화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석유, 석탄, 가스를 직접 떼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기로 전환해서 발전이라고 하죠. 전기로서 모든 에너지가 쓰여지는 또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전기가 쓰여지는 그래서 많은 에너지 형태가 일단 전기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가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이 석유와 전기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난 20년간의 변화는 늘어난 것을 보면 석유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실 수 있는데 왼쪽에 향후는 석유보다는 전기가 훨씬 더 사용량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선 편리한 점도 있고요. 또 전기가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결합돼서 또는 전기 자동차의 등장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전기화율은 현재는 20% 이하입니다. 아직. 하지만 2030년대는 40%로 전기화로 될 것이고요. 2050년에는 65%가 될 것입니다. 전체에서. 얼마 안 된다고 퍼센티지로 보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금액적인 규모에서 보면 엄청나게 전력 산업 규모가 팽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20년간 추가로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 그리고 기존의 에너지도 상당히 많이 전기로 전환될 것이다. 그 중에서 열을 이제 전기로 대체하는 히트펌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전기 모터를 쓰는 히트펌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또 힘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탄소 감축 수단으로서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등이 주목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특히 재생에너지가 전력을 만들었을 때 이 전력의 한 가지의 큰 단점은 저장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양수발전이라든가 ESS 등을 쓰면서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비싼 저장 수단이고요. 전기는 그때 안 쓰면 살아 없어지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장이 되게 중요한데 수소가 바로 이 재생에너지에서 만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전해를 통해서 이 물을 남아있는 생산된 재생에너지에서 만든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그 수소는 저장,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청정한 에너지로서 이제 등장을 하고 곽광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소는 그 만든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그린 수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수력 등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면 이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그런 아주 청정한 가장 이상적인 수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석탄이나 가스, 특히 가스가 되겠죠. 앞으로는 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걸 계질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화석연료를 계질할 때 CO2를 포집을 해서 CO2가 날아가지 않게끔 포집하면서 이제 석탄이나 가스로부터 수소를 만드는 것을 이제 분루수소라고 부르고 있고요. 청록수소는 또 이렇게 탄소 포집 없어도 즉 열분해에 의해서 그것은 추출이 아니고 계질이 아니고 열분해 기술을 활용해서 CO2 배출 없이 수소를 분리해서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CCUS 없이 탄소 포집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록수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아주 비하하는 분들은 더티 수소라고도 하는데 이 천연가스로부터 또는 아주 나쁜 경우는 석탄, 갈탄으로부터 이제 수소를 추출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경우는 CO2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화석연료를 쓰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수소가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소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전망치는 2050년에 4억에서 8억 톤이 쓰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거의 몇천조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비지로는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그 노란색 타원들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미국, 유럽, 특히 동아시아 쪽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린 수소의 경우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칠레, 포르투갈, 모로코, 알제리 등이 주목을 받고 있고, 블루 수소의 경우는 러시아,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UAE 이런 국가들이 또 상당한 공급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부터 물을 전기분해해서 청정한 수소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수소는 저장과 이송이 또 조금은 어렵습니다. 특히 이송, 먼 거리 이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액화수소로 가스를 LNG로 만들듯이 liquefaction이라는 거 해가지고 수소를 액화로 만들어서 운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암모니아로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이미 오랫동안 저희들이 보관하고 이송하는 방법,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합성연료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일단 이제 뭐 셋 다 지금 기술로는 경제성이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세 가지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칠레에서 만든 태양광으로 만든 전력을 물을 분해해서 청정수소를 만든 다음에 그 그린 수소를 미국에 갖고 올 때 액화수소로 갖고 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고 또는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갖고 오는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액화수소의 경우는 LNG도 마이너스 162도 이렇게 되지만 액화수소 역시 마이너스 250도, 260도 더 심하게 냉각시켜야 액체로 만들어서 갖고 올 수 있는데 아직 소재라든가 배라든가 파이프라든가 모든 인프라가 사실 갖춰져 있지 않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암모니아 역시 좀 단점은 모든 것이 단점이 조금씩 있는데 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냄새가 상당히 안 좋고 따라서 이제 폭발의 위험도 좀 있고 하는 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합성연료가 이제 또 새로운 대안으로 뜨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암모니아는 그래서 특히 그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UAE 같은 중동 국가들, 그 다음에 호주, 미국에서 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린 수소고요. 하지만 더욱더 이 가스를 개질해서 거기 탄소 포집을 한 다음에 불로수소의 형태를 만든 다음 암모니아로 개질해서 갖고 오는 그러한 노력들이 연구되고 있고 사업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큰 규모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석유 가스를 했던 그 쉘, 엑소모빌, 쉐브론, 토탈 이런 기업들도 이러한 그 수소로의 변환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 일례로 여기 장비로 보시면 쉘이 얼마나 많은 수소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합성연료는 사실 띄어냈는데 재생에너지 전력을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에 속해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과거에는 석탄, 석유, 가스를 떼서 전력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이용해서 다른 에너지로 오히려 전환하는, 역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노력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섹터 커플링이라고도 하고 파워 투 X라고 해서 파워는 전력에서 이제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요. 먼저 그 파워 투 힛이라 그래서 지금은 가스 보일러를 많이 떼시는데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활용해서 단순히 전기 히터가 아니라 전기 모터를 이용한 그 히트 펌프의 개념이 들어가서 전기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인 형태로 열을 공급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이것은 유럽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산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파워 투 가스 이것은 이제 전력에서 수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쓴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파워 투 오일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파워 투 메탄 또는 메탄가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에서 만든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가 만들어지면 그 수소를 이송하기가 저장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 포집된 탄소를 다시 결합해서 합성 석유나 합성 가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퓨얼 또는 이메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인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기존의 인프라를 이미 깔아놓은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면이 있고 두 번째는 폭발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거 역시 포집된 탄소와 재생에너지로부터 만든 수소를 결합해서 사용하고 탄소를 포집해서 하는 기술로 해서 탄소를 다시 좀 태우는 면은 있지만 하지만 포집된 탄소를 쓰는 차원에서는 카본 뉴트럴, 탄소 중립이 된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워 투 모빌리티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전기차가 쓰든가 또는 그것을 이제 수소로 만들어서 수소차가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투 X가 과거에는 X 투 파워였는데 이제는 전력,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이 오히려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런 입장까지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좀 가볍게 살펴보면 이 천연가스의 경우 일본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물론 독일도 많이 하는데 독일은 이퓨얼이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2050년에 현재의 도시가스는 지금 외국에서 땅속에서 메탄을 추출해서 그것을 정제해서 액화시켜서 갖고 와서 쓰는 그런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대만이나 이제 중국이 같은 구조인데요. 그런 구조로 더 이상 지하에서 우리가 개발한 가스를 쓰는 것이 아니고 90%는 아까 말씀드린 합성 메탄가스, 탄소 중립 메탄가스를 쓰고요. 수소가 5%, 바이오 등이 한 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가스 사업자인 도쿄가스, 오사카가스는 이러한 이메탄이라고 하는 즉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런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이제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소에 다시 포집된 탄소를 결합시켜서 천연가스와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과 인프라와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액화시키고 이송하고 사용하게 하는 그런 노력인데요. 특히 일본의 네도라고 하는 그 국가기관이 참여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주 활발하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모범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노력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추세는 친환경차를 들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차는 지금 너무나 큰 대세로서 또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목표로는 지금 2020년에는 전기차가 13만 대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30년에는 300만 대로 운행 중인 차에 300만 대가 전기차일 거고요. 85만 대는 수소차로 하겠다라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도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고요.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정도 되는 그런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현대의 제네시스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벤츠라든가 볼보라든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내연기관의 자동차의 생산을 빠른 시간 내에 거의 뭐 2030년대에는 중단하는 것으로 많이 선언을 하고 있어서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차의 판매 비중, 신차를 보면은 현재 그 하이브리드 포함이죠. 하지만 현재 한 12% 정도인데 이제 2030년 되면 83%가 친환경차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추세는 2030년과 2050년을 두 개의 큰 타겟 이어로 잡아서 탄소 중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첫 번째,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 26.3%에서 40%로 상향하는 그런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온실가스 감축 40% 목표를 2030년에 달성해야 되는 그런 국제적인 의무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강화될 거고요. 지금 현재는 10%가 지금은 위상할당인데 앞으로는 30%로 2020년대 중반에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러 나라 국가가 탄소세를 도입한다든가, 이제 탄소가 이제 국경을 넘어올 때 그것을 조정하는 그 각 국가 간의 탄소 제도를 보정해주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등 기본적으로 큰 대세가 이 탄소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중요한 추세는 역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은 기술이다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즉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하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힘든 그런 업무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결국 그 해결책의 대부분 핵심은 에너지 기술이 얼마나 빨리 더 혁신을 이루고 발전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세계 각국, 세계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이 하이 밸류 클린 테크 레이스라고 하는 고부가 가치 그 아주 탄소가 없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분해, 일렉트로라이저, 그 다음에 해상 풍력,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도 하는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기술들, CCUS,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에너지 기술들인데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거기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마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는 독일, 미국, 중국, 영국, 일본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제 그 대열에 들어서는 모습이라고 되고 있고요. 많은 다국적들이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 중에서도 쉘, 쉐브론, 엑슨모빌, 토탈 등이 이 재생에너지, CCUS, 배터리, 일렉트로라이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술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런 글로벌 에너지의 패권은 이제 그래서 자연을 보유했느냐보다는 누가 기술을 갖고 있느냐, 기술을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번째 추세로는 그 전력 및 가스 산업 상당한 그 독점 기득권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전력 시장의 경우는 그동안 하루전 시장이 오랜 30년간 진행이 됐는데 이제 새롭게 2023년의 제휴도부터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간 시장, 보조 시장으로 전력 시장의 거래 형태가 상당히 변하는 그런 모습을 띌 것입니다. 지금 이미 시장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전산 개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분산 전원이 전력 계통에 많이 들어옴으로써 사실 그 어떤 면에서는 배전망 관리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잡을지,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다수의 사업자가 물론 뭐 태양광 풍력을 보시면 딱 아시겠는데 과거에는 석탄, 가스, 복합화력 큰 뭐 조단위 투자가 돼야만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작은 규모라도 다양한 스케일로, 다양한 규모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분산자원 중개거래, VPP, 이것은 가상발전소라고 합니다. 또는 아리백, 즉 모든 나의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다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클린 에너지만 쓰겠다 하는 그런 제도죠. 아리백 또는 플러스 DR, 이것은 이제 전력 수요 관리인데 오히려 태양광 같은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낮에는 12시부터 뭐 2시까지는 오히려 전력을 쓰면 돈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다다르면서 전력을 공급이 많을 때 아주 저렴하게 쓰고 비쌀 때는 수요를 억제하는 이러한 노력들 이제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거고요. DSO는 지금 국가 전체로서 하나의 송전망 개통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사실은 지역 단위로 요 개통 관리를, 전력의 안정성을 관리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분산 전원이 등장하고 다양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중개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한국전력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전력시장, 판매 시장의 독점권은 점진적으로 어떤 큰 제도적인 혁신이라기보다는 산업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대기업만 참여하던 전력가스 산업에 이제 많은 개인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스의 경우도 현재 이미 직도입이 확대되면서 발전용 가스에 대한 경쟁이 확대되었는데요. 천연가스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긴 하지만 어쨌든 도시가스의 도매권을 유일하게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역할 역시, 기득권 역시 상당히 도전을 받고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특히 에너지가 가스보다는 전기로 바로 쓰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산업용 도시가스가 이탈되는 모습 등을 통해서 이제 기득권이 상당히 좀 도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산업이 가까운 미래에 많은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이제 하나씩 많은 새로운 용어들과 사업 모델들이 나올 텐데요. 하지만 이게 나올 때마다 이제 판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판매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될 텐데요. 먼저 그 하루 전 시장이 아닌 실시간 시장이 개설돼서 바로바로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 보조 서비스 시장이 등장을 해서 전력의 안정을 돕는 뭐 유연성 자원이라든가 예비력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상발전소 중개거래라고 해가지고 이 태양광, 풍력, ESS 등 그 지역 단위에 있는 조그만 분산 전원들이 모여서 관리가 되는 가상발전소가 이제 활발해지고 그것을 중개해서 그 수수료를 받고 또 예측을 할 때 예측이 정확하면 돈을 받게 하는 그런 모델들이 이미 사실은 일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플러스 DR은 전기가 예상보다 많을 때 소비자가 전기를 쓰도록 인센티브를 오히려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RE100 뭐 설명을 드렸지만 나는 재생에너지로만 나의 전력을 다 쓰겠다라는 RE100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해외 수출이 맞는 기업들은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뭐 BMW, 벤츠 뭐 이런 것은 물론이고요. 나이키라든가 이런 소비재 산업까지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일부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게 됨으로써 한전만이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현재의 그 전기사업법상과는 다른 그런 판매 독점권이 이제 조금씩 열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배전 개통 운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단위 내에 배전 전원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제 개통의 안정성, 전력 시장의 안정성은 이제 큰 국가 단위의 송전망보다도 오히려 배전망 단위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세로 10번째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제가 들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보면은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많은 산업에서 현재 파괴적 혁신을 갖고 있죠. 정보통신이. 뭐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있을 것이고 알렉사, 아마존의 알렉사, 뭐 누구 이런 그러니까 다양한 AI들이 도와주는 부분, 또 제조업에서도 많은 센서와 AI가 쓰여지고 있고 의료업계에서도 AI가 진료하고 또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또 수술을 대행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산업도 예가 아니고요. 정보통신이 많이 진출을 해서 함께 융합된 형태로 새로운 발전을 많이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이미 에너지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글이 될 수 있고 테슬라, 이미 뭐 솔라시티라고 하는 태양광 큰 회사를 구매하고 있고 자기가 배터리 사업에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너지 산업 외에도 구글, 애플, 테슬라를 비롯한 이러한 플랫폼 또는 정보통신 기반의 큰 기업들이 이제 에너지 산업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불리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이제 실물 경제 또는 제조업, 공장 등에서 이제 AI, 센서, 빅데이터 등이 결합돼서 또 거기에 이제 딥러닝 같은 것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산업혁명에서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에너지 산업도 이제 센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네트워크가 연결되면서 센서들이 그 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빅데이터화 시키고 있고 이 많이 모여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효율성의 기회, 매출 증대의 기회를 찾는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머신 러닝, 반복적인 학습이 오히려 되면서 스스로 더 발달된 로직으로 전환을 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센서의 그 보급 아주 상당히 놀라운데요. 에너지 산업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센서들이 공장 땅에 또는 배관망이라든가 송전망 땅에 또는 심지어는 변압기에 또 이 개인 워커들한테도 이제 공급이 되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집도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도시도 스마트해지고 이런 창고들도 스마트해지고 환경 전체가 스마트해지고 특히 에너지 산업 전체가 굉장히 스마트해지는 IT와의 결합으로 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력 산업만 봐도 디지털레이제이션이 약 1,500조 이상의 그러한 그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력 산업의 경우는 이제 발전, 제너레이션부터 이 시장 거래, 마켓 오퍼레이셔널 트레이딩, 트랜스미션, 송전입니다. 디스트리뷰션, 배전.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자원과 미터단, 비하인드 미터단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전체 밸류 체인에 있어서 발전에서는 많은 센서가 부착되고 또 빅데이터가 모여지면서 설비 예방 보존들을 잘 할 수 있고요. 전력시장 운영에서는 특히 재생에너지, 이 발전량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예측이 잘하는데 이제 AI를 통해서 정확히 예측하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송전과 배전단에서도 센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훨씬 설비 운영이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원가 절감적으로 될 수 있고요. 소비자들 역시 AI가 전력을 언제 얼마만큼 쓰는 게 유리한지를 도와줘서 가능한 한 전력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따라서 전력 시스템 전체가 굉장히 효율화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정보통신과 결합돼서 진행이 되겠고요. 신재생 발전 사업자 역시 이런 경우 합리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주는 기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정보통신에 대한 엄청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력, 인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결합해서 이 리더십이 방향을 잘 제시하면 저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장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있고 정부 역시 상당히 방향을 잘 잡는다면 잘 잡아서 제시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전력사들은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은 상당히 훌륭한 그런 운영 기술,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운영 효율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는 하나의 표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표준이 있는 다른 나라는 다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우리가 너무 좀 보안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좀 지나치게 하고 있고 또 보수적인 조직 문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성이 좀 약한 편인데 하지만 또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수용성이 높다라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아직 원천 기술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세계 전력 산업만 봐도 엄청난 기회가 1,500조 이상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왔지만 아직 선도국가는 아닌데 이 선도국가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세계에서 우리가 이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선도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또 어려운 점들은 아직 그 해외 발전 제조업체 플랫폼에 지라든가 지멘스라든가 그런 쪽에 대한 의존을 하게 되는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하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면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에서도 이 전력의 사용을 다양하게 분석해 주면서 가장 요금이 저렴한, 가장 효율적으로 전력을 쓰게끔 하는 그러한 어드바이저 같은 그런 AI들이 동작을 하겠고요. 또 이것들이 이제 전자기기들과 연결이 되면서 또 많은 효과를 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그 동문 여러분, 재학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산업,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한번 요약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제 이메일은 hjkimcello@gmail.com인데요. 저희가 그 표기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이유재 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스태프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동문 여러분 계속 많은 성공을 거두시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 산업 발전에 계속 많이 이바지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